1993년 11월 경기도 김포시 한강변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은 새벽 안개가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장민수와 이정화 부부는 이 마을에서 7년째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인근 도시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정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한 부부로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정화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상한 선생님이었다. 그들의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정화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계절마다 피어났다. 이웃들과도 화목했고, 마을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모범적인 부부였다. 하지만 11월 23일 밤, 이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저녁 7시경 정화는 이웃 김씨 할머니에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온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민수 역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으며 마을 슈퍼에서 비싼 안주와 좋은 술을 사갔다. 부부는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화는 집안을 말끔히 정리했고, 민수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까지 차려입었다. 이웃들은 무슨 중요한 분이 오시나 보다라며 호기심을 보였다. 하지만 누가 오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부부는 그 손님의 정체를 비밀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 10시 이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평소 밤늦게까지 들려오던 정화의 피아노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이웃들은 혹시 일찍 잠든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것이 이 부부가 세상과 나눈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튿날 아침, 평소 정화에게 피아노를 배우러 오던 초등학생이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아이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마침내 정오가 넘어서야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집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뒤였다. 부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특별한 손님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평화로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모든 의문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밤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1월 24일 오전 11시경 걱정이 된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김포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뒷마당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실 바닥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급히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장민수는 소파 옆에서, 이정화는 피아노 앞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 모두 머리와 목 부위의 둔기로 강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정화의 경우 피아노 건반 위에 혈흔이 튀어 있어 연주 중에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민수의 시신 주변에는 깨진 술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혈흔이 튄 자국이 선명했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23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이었다. 하지만 더욱 기묘한 것은 현장의 상황이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지 않았고 서랍은 뒤져지지 않았으며
값비싼 반지와 목걸이가 그대로 정화의 화장대에 놓여 있었다. 민수가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500만 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범행 목적이 강도가 아님은 분명했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본 국과수팀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식탁 위에는 술안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소주병 3개 중 2개가 비어 있었다. 안주는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잔이 3개 놓여 있어 제3자가 함께 술을 마신 것이 확실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정화의 핸드백에서 나온 작은 메모였다. 메모에는 오늘 밤 8시 민수의 친구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름 부분은 의도적으로 찢어져 있었다. 경찰은 이 메모가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외부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회색 수건이 발견됐는데 이 수건에서는 혈흔이 검출됐지만 DNA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인은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치밀하게 지운 것으로 보였다. 범인은 왜 돈은 가져가지 않고 갔을까? 그리고 3번째 술잔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찢어진 메모에 적힌 이름의 주인이 바로 범인일까? 정화가 남긴 메모에 찢어진 부분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실패했다. 국과수에서는 특수 복원 기술을 동원했지만 찢어진 조각이 너무 작아 판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익명의 방문자가 핵심 참고인이거나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장 감식 결과는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다. 집 곳곳에서 발견된 지문들은 모두 부부의 것이었고 외부인의 지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술잔과 소주병에서도 제3자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다. 범인은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인물로 보였다. 발자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관 앞흙바닥에는 민수와 정화의 신발 자국 외에 운동화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비가 내린 탓에 명확한 패턴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 발자국은 집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가는 흔적은 없었다. 범인이 어떤 경로로 집을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뒷문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뒷마당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경찰은 민수의 교우 관계를 집중 수사했다. 고등학교 동창, 군 동기, 사업 관련 지인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최근 민수와 접촉한 사람들은 총 15명이었다. 이들 중 7명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3명은 해외 거주 중이었다. 나머지 5명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것은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 김철수였다. 그는 사건 2주 전 민수와 금전 문제로 크게 다툰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철수는 사건 당일 부산 출장 중이었고 호텔 숙박 기록과 다수의 목격자가 이를 증명했다. 수사는 점점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때 경찰은 민수의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누군가와 10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지만 상대방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통화였기 때문이다. 통화 내용도 알 수 없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이웃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면담에서도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증언했다. 과연 범인은 어떻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모든 증거를 완벽히 인멸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는 과연 누구일까? 이 모든 의문이 수사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결정적 단서가 나타났다. 마을 슈퍼 아저씨의 증언이었다. 그날 저녁 7시쯤 장민수 씨와 함께 온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죠. 민수 씨가 곽형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곽태영에게 주목했다. 곽태영은 민수보다 3살 위의 고등학교 선배였고 함께 건설업에 종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민수의 사업 파트너였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함께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던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들어 악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돈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난 9월에 마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비 3천만 원을 두고 분배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민수는 내가 현장 관리를 더 많이 했다며 64분배를 주장했고 곽태영은 자금 조달은 내가 했다며 55를 고집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다. 곽태영은 평소 민수를 후배로 대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민수는 이런 곽태영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사건 일주일 전인 11월 16일 술집에서 크게 다퉜다. 목격자들은 곽태영이 나도 이제 한계다, 꼭 결판을 내고 말겠다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민수 역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며 파트너십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곽태영은 처음에는 사건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슈퍼 아저씨의 증언이 나온 후 민수를 만나러 갔지만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돌아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민수와 화해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났다. 화가 나서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곽태영은 8시쯤 갔다가 8시 30분에 나왔다고 했지만 슈퍼 아저씨는 7시쯤 봤다고 증언했다. 또한 곽태영의 차에서는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지만 DNA 검사 결과 자신의 것으로 밝혀져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다. 경찰은 곽태영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명확한 알리바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과연 그가 진범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곽태영에 대한 수사는 8개월간 지속됐다. 검찰은 동기, 기회,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결정적 물적 증거는 없었다. 곽태영의 집과 차에서 혈흔이나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옷에서도 피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곽태영의 거짓 진술과 금전적 동기를 강조했지만 변호인은 이를 반박했다. 재판에서 곽태영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나는 그날 민수와 술 한두 잔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까지 민수와 정화는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변호인은 상황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 곽태영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기와 기회는 있지만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곽태영은 석방됐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를 기피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는 결국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과연 곽태영이 진짜 범인일까? 아니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장민수 부부의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미세 증거들이 새로운 기술로 재분석되고 있다. DNA 기술의 발달로 30년 전 증거물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려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강변 부부 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30년 전 그 고요한 밤의 비밀은 여전히 강물처럼 깊고 어둡기만 하다. 혹시 진범이 따로 있다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정화가 남긴 메모에 찢어진 이름은 누구였을까? 범인은 정말 곽태영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일까? 당신은 누가 진범이라고 생각하는가? 곽태영일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수 있을까? 30년 후에도 풀리지 않은 이 미스터리의 답을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